42번 보겠습니다. 열 가소성 재료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 유동성 측정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재료가 액체화 되었을 때 그게 흘러나가는 점성을 나타내는 측정 시험 방법이죠. 그래서 멜트 인덱스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용기를 이렇게 놓고 얘가 따라서 이렇게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지 이렇게 얘를 표시하는 거죠. 많이 유동성이 좋으면 많이 흘러 들어가서 여기서 굳을 거고, 그리고 유동성이 좋지 않으면 점성이 너무 크면 여기서 미처 가지 못하고 굳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험 방법입니다. 나머지 시험법은 로크웰 시험법, 브리넬 시험법, 샤르피는 이제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는 방법이죠. 로크웰은 경도 측정이고요. 브리넬도 경도 측정이죠. 얘는 충격 시험 방법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45번 보겠습니다. 탄소 함유량이 약 0.85에서 2.0%C에 해당하는 강은 0%부터 6.67까지를 봤을 때 0부터 0.02% 탄소 농도까지는 순철이라고 하죠. 그리고 2.0%까지를 강이라고 합니다. 강. 근데 이 강도 0.8%를 기준으로 0.8%를 공석강이라고 하죠. 이 공석강에 못 미치는 것을 아공석강이라고 하고 조금 넘어가는 것을 과공석강이라고 하죠. 다음 4.3% 탄소를 갖고 있는 걸 공정주철이라고 합니다. 2%부터 6.67%까지를 주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4.3%를 갖고 있는 걸 공정주철이라고 하죠. 여기에 못 미치는 주철을 아공정주철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주철을 과공정주철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탄소 농도가 0.8에서 2.0 여기에 해당하는 탄소 농도를 물어봤죠. 여기가 어디냐면 과공석강 구간이죠. 강에서 공석강 이상의 탄소 퍼센트를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비정질 합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정질 합금이라고 하는 건 장거리 규칙성이 없는 재료를 말합니다. 장거리 규칙성이라고 하면 금속이라고 하면 결정구조로 해서 일정한 결정구조들이 있죠. 원자의 배열이 장거리로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는데 비정질 합금은 그런 게 없이 무작위로 이렇게 원자 배열이 이루어져 있죠. 이 비정질 합금의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의 가장 큰 특징은 강도와 경도가 높은데 취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죠. 비정질 합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기 저항이 크다. 비정질 합금은 이 장거리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원자 배열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큽니다. 2번 구조적으로 장거리 규칙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장거리 규칙성이 없죠.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가공경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비정질 합금은 가공경화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죠. 특히나 절삭 가공을 하게 되면 취성이 너무 커서 깨져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속 재료는 보통 이방성이라고 하죠. 금속의 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결정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성이라고 하는데요. 비정질 합금은 이 방향성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결정의 이방성이 없다. 방향성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균질한 재료라고 하는 건 조성, 그러니까 편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정질 합금 내에서는 그 성분의 분포가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균질한 재료의 뜻입니다. 그래서 균질한 재료이고 결정 이방성이 없는 게 비정질 합금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51번 보겠습니다. 폭과 높이가 10mm, 8mm인 묻힘키가 전동축에 고정되어서 0.25kNm에 토크를 전달할 때 축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했어요. 축지름을 물어봤는데요. 지금 허용 전달 능력이 되어 있으니까 축의 허용 전달 능력 공식이 있죠. 축의 허용 전달 능력 타우는 ddl분의 et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b는 폭이고요. d는 축의 지름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값. 그리고 l은 길이죠. 키의 길이를 여기다 주어줬네요.
그리고 T는 토크죠. 0.25kN/m. 그래서 얘를 스몰 d로 정리를 해보면 스몰 d는 타우가 밑으로 들어가죠. B 타우 L분의 2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B 값은 10mm죠. 그 다음 타우 값은 전다 능력이니까 36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건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와 같죠. 그래서 그냥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L 값은 키의 길이 값 47이죠. 밀리미터니까 그냥 써주겠습니다. 여기에 2 곱하기 토크 값이 킬로뉴턴이에요. 0.25를 써주고 킬로니까 얘를 뉴턴 단위로 바꿔주면 1000을 곱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미터 단위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주려면 1000을 또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약 29.55가 나오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값인 1번이 정답입니다. 52번 보겠습니다. 레크 공구로 모듈이 5이고 압력각이 20도, 이수가 15인 인볼루트 치형의 전위 기어를 가공하려고 한다. 이때 언더컷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 전위량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론 전위량 값 x 곱하기 모듈이죠. 이 공식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 값이 1-2분의 z 사인 제곱 알파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모듈 값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론 전위량입니다. 이론 전위량.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1-2분의 z 값이 이수죠. 15이고요. 그리고 사인 제곱의 알파 값이 압력각의 수치입니다. 20이죠. 그런 다음에 모듈 값인 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약 0.613이 나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3번 보겠습니다. 베어링 설치 시에 고려해야 하는 예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베어링을 설치할 때 예압이라고 하는 걸 걸어두죠.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사용하기 전에 프리로드라고 해서 예비 압력을 걸어주는데요. 예비 압력을 걸어주는 이유는 흔들림이 적게 하고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직접 부하가 들어가기 전에 일정한 압력을 먼저 주어서 베어링이 적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압이라고 하는 건 축의 흔들림을 적게 하고 회전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맞죠? 주 압력을 주기 전에 프리로드, 예비 압력을 주어서 베어링이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2번, 베어링 내부의 틈새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예비 압력을 주어서 틈새를 빡빡하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맞습니다. 3번, 예압량이 높을수록 예압 효과가 커지고 베어링 수명에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예압량도 적정한 양이 있습니다. 일정한 예압량 이상이 되면 베어링이 오히려 마모가 더 많이 발생하고 수명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압도 적절한 압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높다고 좋은 게 아니죠. 높을수록 예압이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높으면 수명에 유리하다는 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적절한 예압을 적용할 경우에는 베어링의 강성을 높일 수 있다. 베어링의 강도를 높일 수 있어서 베어링 수명에 유리해지는 게 적절한 예압을 사용했을 때죠. 정답은 3번입니다. 57번 보겠습니다. 두께 10mm 강판에 지름 24mm의 리벳을 사용해서 한 줄 겹치기 이음할 때 이 피치를 물어봤죠. 그리고 전달 능력을 주어줬고 인장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리벳의 이음에서 피치 값을 구하는 공식을 하나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피치 값은 4시그마 t분의 타우 파이 d의 제곱 n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다가 지름 값을 더한 값입니다. 이렇게 리벳이 되어 있으면 피치가 다음 리벳과 이번 리벳의 사이의 거리죠. 이 피치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4 곱하기 시그마는 인장 응력이죠. 강판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
메가파스칼은 뉴턴 제곱밀리미터니까 일단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42.2가 되고요. 곱하기 t 값은 두께죠. 10mm. 그 다음에 위에 타우 값은 전다 능력이죠. 메가파스칼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35.5 곱하기 파이는 그대로 써주고요. 거기에 d 값, 지름값이 d 값이죠. 그래서 24의 제곱이고요. 스몰 n 값은 립에서 줄수죠. 립에서 줄수. 근데 한 줄 겹치기니까 1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24 지름값을 더해주는 거죠. 얘를 계산해보면 62.05가 나오고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값인 2번이 정답입니다. 58번 보겠습니다. 10kN의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I볼트를 사용하려고 할 때 I볼트의 나사부 최소 골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인가 라고 했죠. 지금 보면 인장 응력을 받고 있는 볼트의 지름 설계죠.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인장 응력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장 응력을 받는 볼트의 지름 설계 D 값은 루트 파이 시그마 분의 4P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인장 응력만 받는 볼트의 지름 설계 공식 꼭 암기해 두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파이는 그대로 쓰고요. 여기에 시그마 값이 허용 인장 응력 값이 있죠. 50메가파스칼로 쓰겠습니다. 위에 4 곱하기 P 값이 여기 있죠. 물체의 하중값 10 곱하기 킬로니턴이니까 1000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15.96이 나오고 단위는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15.96 이상이어야 되니까 16mm 이상이어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59번 보겠습니다. 드럼 지름이 300mm인 밴드 브레이크에서 1kNm의 토크를 제동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제동력은 약 몇 뉴턴인가? 여기서 제동력 F는 D분의 ET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드럼 브레이크에서 D 값은 드럼의 지름값 300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토크 값이 여기 있죠. 그래서 킬로니턴이니까 1 곱하기 10의 3승 1000 그리고 밀리미터 단위로 통일하죠. 그럼 미터를 1000을 또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666.66 계속 나오죠. 그래서 단위 뉴턴이고요.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6667 정도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6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스프링 장치에서 전체 스프링 상수 K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스프링 상수는 병렬 연결일 때는 대문자 K가 K1 플러스 K2 이렇게 간단히 더해지면 되죠. 만약에 직렬 연결이면 직렬 연결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하고 직렬로 이렇게. 그래서 K1, K2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직렬 연결은 대문자 K 값이 K1의 역수 더하기 K2의 역수 얘를 역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렬에서 스프링 상수 더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